뭐 현지에서는 계속 뭐 사우디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새 감독 오면은 손흥민 거치부터 결정해야 된다 이러면서 손흥민을 내보내야 될 것 같은 뉘앙스로 보도하는 매체들이 많은데, 저는 그래서 제가 프랑크 감독이라고 하면 손흥민급의 선수를 지금 안 내보내려고 애쓰지 않을까요? 지금 남겨놓으면은 자기가 정말 잘 쓸 수 있고, 근데 이렇게 토트넘에서 완벽하게 적응돼 검증된 리더를. 안녕하세요, 볼리TV 서욱입니다. 토트넘이 같은 런던을 연고로 하고 있는 브렌트포드에서 덴마크 출신의 감독이죠, 토마스 프랭크를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후임으로 데려옵니다. 뭐 로마노 기자 히어리고도 나왔고, 현지에서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된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에서 이분을 일컬어 포스테코글루의 반대말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참 재밌죠? 실제로 뭐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한국의 프랭크 버거를 또 토트넘에서 스폰서 계약을 했던데, 요거 뭐 염두에 둔 그런 스폰서십인가? 프랑크 감독은 포스텍 감독의 반대말이다. 굉장히 저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전술적으로는 융통성이라는 요만큼도 없었던 포스테코글루하고는 다르게 상대에 따라서 3백, 4백, 뭐 3톱, 2톱 굉장히 뭐 가릴 것 없이 유연하게 가동하는 감독이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프랑크 감독의 강점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뭐 전술적 유연성, 352, 뭐 433, 뭐 4231 굉장히 다양한 전술을 상대에 맞춰서 잘 가져다가 쓰는 감독이에요. 그리고 개별 선수들의 잠재력도 극대화시킬 줄 압니다. 뭐 아이반 톤이라든가 올리 와킨스라든가 이런 선수들, 하부리그에 있던 선수들 끌고 올라와서 정말 대박을 터뜨렸던 그런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이 두 선수뿐만 아니라. 그리고 조직적인 완성도를 잘 만드는 감독이고요. 쉽게 패배하지 않는 팀으로 팀 컬러를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2골차 이상 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리그에서 올 시즌 같은 경우도 5번째로 많은 골을 넣었어요. 뭐 실점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아무튼 토트넘보다 많은 골을 넣으면서 순위도 뭐 10위 정도의 성과를 냈으니까 이 팀이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의 레벨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한번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단계의 토트넘에서는 그래서 저는 괜찮은 영입이라고는 봅니다. 잠재력이 풍부한 어린 선수들이 많은 팀이죠. 또 손흥민을 위시해서 전술적인 이해도, 전술적인 지능이 좋은 선수들이 많은 팀이고, 전술적인 활용도가 높은 팀인데 그거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잘 안 써먹었죠. 그냥 뭐 체력적으로 갈려 나가기만 만들고 부상자만 막 쏟아지게만 하고. 다만 약점도 좀 명확해요. 유럽 무대 경험이 적고 또 여러 대회를 동시에 치러야 하는 시즌 운영에 대한 우려가 분명 좀 있기 때문에 토트넘 정도 덩치의 팀, 또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과연 걸맞는 선임냐에 대해서는 좀 갑론을박이 나올 만한 그런 선임이긴 합니다. 일단 이분은 코치를 포함해서 브렌트포드에서만 햇스로 이제 10년을 있었는데요. 이분 커리어를 보면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 그 자체입니다. 호주 출신의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사실 그렇게 화려한 커리어의 감독은 아니었잖아요. 물론 감독으로서 우승 경력이 많긴 하지만 대단한 어떤 유럽에서 성공한 선수 출신이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프로 선수 커리어가 없었던 조세 무리뉴 감독도 있었고, 하지만 이 두 분보다도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여기까지 올라온 인물입니다. 선수 커리어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1973년생인데 선수 생활은 프로까지 못했어요. 이제 아마추어 선수로만 뛰었었고, 지도자 커리어를 시작한 게 20대 초반인데 처음 지도를 맡은 팀이 덴마크 본인 이제 고향에 있는 유스 팀이었어요. 프레데릭스바크라는 아마추어 팀의 8세 팀. 그러니까 이거 사실 뭐 엘리트반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팀이라고 봐야죠. 초등학교 1학년 선수들 모아서 가르치는. 1995년에 이 8세 팀 코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년이 지난 뒤에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토트넘의 감독이 된 거니까 정말 대단한 뭐 대기만성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엄청나게 오랜 시간 뚜벅뚜벅 자기 길을 걸어와서 성과를 낸 분이라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1995년에 8세 팀 감독으로 시작을 해서 12세 클럽, 또 15세 클럽 이렇게 나이대를 조금씩 올려가다가 지역에서 인정을 받고 팀을 옮기면서 지도자 입문 13년 만인 2008년에 35살의 나이로 덴마크 16세 대표팀 감독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덴마크 17세, 뭐 18세, 19세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 9년 만인가? 덴마크가 오랫동안 17세 월드컵 못 나갔었는데 이분이 맡아가지고 17세 월드컵 본선에 또 진출을 시키고요. 그러다가 첫 프로팀 감독을 맡은 게 덴마크 명문 이제 브렌비라는 팀인데요. 이게
딱 40살이 되던 2013년에 처음으로 프로팀 감독을 맡게 된 겁니다. 성인팀 감독을 처음 맡게 된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40살에. 거기 3년 있다가 당시 잉글랜드 2부에 있던 브렌트포드에 이제 코치로 와요. 그러다가 이제 감독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분 커리어에서 토트넘 감독 계약은 그 자체로 엄청난 성공을 의미합니다. 참 대단하죠. 이런 커리어를 가진 감독이 흔치 않습니다. 현지 평가도 굉장히 좋은 편이기도 해서 좀 우호적이에요. 매체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다만 저는 이분이 온 게 브렌트포드에서 입증한 것이 많고 또 전술적인 어떤 그 아이디어도 많은 분이어서 능력적으로도 분명히 충분하지만, 저는 레비 회장이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엄청난 가성비의 감독이라는 거, 거기에 좀 꽂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말 톱으로 가는, 우승팀으로 가는 요런 선임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러니까 레비 회장의 우선순위, 제가 가성비라고 말씀드렸는데, 올 시즌에 이 브렌트포드라는 팀이 리그 최저 수준의 급여를 받는 팀이었어요. 그런데 성적은 토트넘보다 훨씬 좋았죠. 토트넘 17인데 브렌트포드가 10위였으니까. 축구 통계 사이트 FBref에서 공개한 20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 20개 구단의 각 팀별 선수단 연봉 통계를 보면 토트넘은 전체 7위에 해당하는 연간 1억 428만 파운드, 연간 1920억 원의 연봉을 선수단 67명에게 지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1위 맨시티의 약 절반이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로 진짜 엄청난 금액이죠. 게다가 7위 수준의 연봉을 주고도 올 시즌 리그 성적이 17위밖에 안 되니까 정말 가성비가 떨어지는 그런 시즌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우승팀 리버풀은 돈 쓴 액수로는 5위인데 압도적인 리그 우승을 했으니까 더 비교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뭐 토트넘 7위면 유로파리그도 못 나가는 팀 순인데 그 돈 주고 유로파리그를 먹었으니까 뭐 가성비가 결과적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무튼 리그 성적만 놓고 보면 너무 과소비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프랑크 감독이 이끄는 브렌트포드를 보면 올 시즌 리그에서 16승 8무 14패로 10위를 기록했는데, 이 팀의 이번 시즌 연봉은 전체 19위입니다. 57명의 선수단에게 지급한 연봉이 4,147만 파운드니까 우리 돈으로 한 760억 정도 돼요. 토트넘의 3분의 1이 조금 넘는 연봉을 주고 리그 성적은 10위. 그러니까 엄청난 가성비죠. 심지어 이번에 강등된 사우스햄튼, 레스터시티 이런 팀들보다도 연봉을 훨씬 적게 썼어요. 그러니까 19위 연봉의 브렌트포드를 리그 10위로 이끌었으니까 이거는 대단한 거죠. 게다가 브렌트포드에서 적은 투자로 이적료 수익도 많이 안겨줬습니다. 이분이 뭐 스카우팅 또 이제 육성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는 거죠. 프랑크 감독 체제에서 최고 이적료를 안겨주고 떠난 선수들의 리스트를 보면, 아이반 토니, 뭐 올리 아킨스, 라야, 벤나마, 모페 이렇게 되는데, 요 상위 5명만 해도 이렇게 벌어준 이적료가 이 5명을 팔아가지고 번 이적료만 1억 5천만 유로입니다. 2,300억 원이 넘어요. 게다가 이 선수들 다 싸게 데리고 왔어요. 최고의 이적료 기록한 아이반 토니 같은 경우는 2020년에 3부 리그에 있던 선수를 560만 유로에 들여가지고 4년 만에 사우디아라비아로 4,200만 유로에 넘겼으니까 4배 수익. 올리 아킨스는 아예 4부 리그에 있던 선수를 데리고 와서 그때 700만 유로를 주고 데려와가지고 3,400만 유로에 팔았으니까 거의 5배 이적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레비 회장한테 굉장히 매력적으로 비춰지지 않았을까, 좀 가점을 받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능력 있는 감독이고 앞으로 토트넘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감독인데, 하지만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거는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죠. 손흥민을 어떻게 쓸 거냐. 뭐 현지에서는 계속 뭐 사우디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새 감독 오면은 손흥민 거치부터 결정해야 된다 이러면서 손흥민을 내보내야 될 것 같은 뉘앙스로 보도하는 매체들이 많은데, 저는 그래서 제가 프랑크 감독이라고 하면 손흥민급의 선수를 지금 안 내보내려고 애쓰지 않을까요? 지금 남겨놓으면은 자기가 정말 잘 쓸 수 있고, 또 그런 그 위치에 있는 선수를 굉장히 잘 써왔던 감독이고, 또 손흥민을 내보낸다고 하면 손흥민이 나이가 많다고 현지에서 뭐라고 하지만 지금 손흥민만큼 해줄 수 있는 선수를 데리고 오려면 정말 몇 천만 파운드를 써야 되고, 그렇게 데리고 와서도 성공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토트넘에서 완벽하게 적응돼 검증된 리더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랑크 감독이 측면 공격수들을 윙어처럼 사이드 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이런 스타일보다 인사이드 포워드 성향의 전술적 활용으로 재미를 잘 보거든요. 뭐 음부에모라든가 올 시즌에 뭐 윗사라든가 샤데 같은가 골 엄청 넣었잖아요. 요 세 선수가 50골 넣지 않았나 합쳐가지고. 아무튼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저는 네, 가급적이면은 좀 같이 가려고 하지 않을까. 저런 역할에 최적화된 선수가 손흥민 아닙니까? 예. 자, 아무튼 아직 공식 발표 안 났어요. 공식 발표 나면 뭐 이 영상 나가는 사이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나중에 이 감독에 대해서 또 이 프랑크 체제 토트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만 아무튼 좀 토트넘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을 맞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